자, 어제는 주식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제 제가 이제서야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말 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증시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2011년도에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긴 게 보호가 됐죠. 하지만 그 이상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1억을 맡겼으면 5천만 원만 보호가 되는 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뭐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뭐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동산 PF 문제, 저축은행 PF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때 당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부동산에 들어가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출을 하면 돈을 벌어들이고 막 쓸어 담는 거예요. 부동산 열풍이 불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2008년도까지 전 세계 부동산 열풍이었어요. 부동산 투자 열풍. 주식도 같이 올랐었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그게 이제 열풍이 돼서 부동산 상승이 되어버린 거죠.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그리고 나서 서프라임 사태 때 금융권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더 늦게 발생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 때와 연장선에 있어서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같이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막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3년 정도 이제 지나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고 부실한 은행들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저축은행이 없어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저축은행이 꽤 많았어요. 뭐 솔로몬 저축은행, 뭐 부산 저축은행, 어쩌고 저쩌고 저축은행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저축은행 하면 뭐 굉장히 서민 친화적인 것 같잖아요. 사실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취지도 서민 친화적인 건 맞아요. 이제 저축을 독려해서 이제 이자를 줘갖고 좀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의도인데 뭐 개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결론은 뭐 그렇게 저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돈을, 그러니까 서민들의 돈이죠. 서민들의 돈을 다 강탈해버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금융은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될 거예요. 지금도 부동산 열풍이 불었었죠. 전 세계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우리나라만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승폭이 좀 큰 것도 맞지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어쨌든 부동산 PF 문제는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 돈을 끌어다가 건설사에게 빌려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량한 건설사들은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돈들은 어디서 끌어왔을까? 그게 바로 캐피탈, 증권사, 2금융권에서 돈들이 부동산 PF 로 쏠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없어지니까 캐피탈과 증권사가 그것을 대체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한국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지 감을 잡기 좀 어렵잖아요. 뭐 중국과 저기 어디죠? 홍콩을 비교하면 안 돼요. 걔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고 우리나라랑 좀 비교한다고 하면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가치가 금액이 비슷해요. 주거비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GDP 한 13위 정도 되나요? 근데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 부동산 가격이 비슷한 수준에,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리를 고금리 상황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결국 터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안 터졌냐? 그러면 왜 고금리 상황에서 안 터지고 이제서야 금리 내리는데 왜 터지게 되는 거냐? 이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이제 파월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때 제가 문제 안 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히려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팬데믹 때
버블이 어쨌든 일어났잖아요.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다 버블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투자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때 수혜를 받아서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갑자기 뭐 부도가 나거나 망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호재를 받으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였던 거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티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결국 고금리 상태에서는요. 투자가 줄게 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대출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버텨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미국 사람들도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오르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렇게 막 올릴 수가 없으니까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지게 되겠죠. 환율이 오르니까. 그리고 중소형 기업들도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이제 물건을 수입해서 뭐 만들고 다시 수출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력이 되는 이러한 인프라 구성이 갖춰진 대기업들은 괜찮게 된 거지만 달러 벌이를 하니까 그렇지 못한 중소형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자금 여력이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차 문짝 하나를 만들어서 하청업체가 차 문짝 하나를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데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됐어요. 현대차 측에다가 가격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영업하는 거고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입하는 물건 가격이 올라서 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이 좀 크다. 이렇게 협상을 할 수는 있겠죠. 어떤 기업들은. 근데 보통은 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죠.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들은 어쨌든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야, 너네 그냥 만들어. 너네 그냥 이번에 손실 감수해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아시겠죠. 지금 이런 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고금리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 왜 안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방어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간단해요.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자, 구조 조정이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하는 건 아닌 거예요. 막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주식 차트로 보면 한 이 정도 올랐다가 한 이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더 와닿게 말을 하면 에코프로나 금양이나 뭐 삼성전자나 뭐 그렇게까지 폭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요 정도 올랐다가 사람들이 뭐 나 그냥 월급 받으면서 좀 버티면 좋은 날 오겠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가로 던지지 않는 거죠. 호가만 걸어놓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상당히 얕은 거예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환율이 막 오르기 시작하고 그쵸. 그리고 구조조정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부동산 가격은 필연적으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제가 아까 PF 이야기를 먼저 했잖아요. PF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PF라는 건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개발해라 하면서 뭐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걸 말합니다. 자, PF라는 거 결국 터지게 되는 이유가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오면서 자금이 다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랑 똑같은 거죠. 경제가 처음에는 뭐 위기가 터져도 돈을 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티는 거죠. 근데 몇 년 뒤부터는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 3년 정도를 사람들이 많이 버티고 있는데 많이 버틴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럼 이 상황이 만약 안 터지고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 달린 거기도 한데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야 합니다. 빠르게. 지금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는 몇 가지 카드들이 뭐가 있냐면 유가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이제 유가가 낮아져야 물가 상승률이 좀 제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막 쫓아내고 있죠. 불법 이민자들이죠. 그래서 실업률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지금 완전 고용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실업 상태로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파월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물가 상승률도 보지만 고용률도 본단 말이죠. 근데 이 고용이라는 게 바이든이
국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막 받은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으면 이제 사회에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 일자리를 보장해 주다 보니 고용률이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월과 바이든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던지게 되면서 더 큰 기업에게 그런 기술이 흡수당하고 결국은 경제를 망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의 그 표심과 지지율만을 생각해서 또는 어떤 다른 음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통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이제 앞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월이 그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때 기가 막히게 올렸으니까 그 전쟁도 종식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은 그럴 리는 거의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국이 이제 고개를 좀 숙이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무슨 일이 터지긴 터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시진핑이 먼저 또 선빵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뭐 대만을 공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냥 그건 좋은 게 아니고 중국이 좀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다시 한번 2차 협상, 과거에 했었던 무역전쟁 2차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좀 협조적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중국도 다시 공장을 돌리고 일자리가 다시 활성화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기도 해요. 전쟁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미국이 국제 경찰 노릇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나라 간의 갈등이 덜했을 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제 회복세로 좀 돌이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수출하는 것들이 좀 나을 수 있겠고, 또 제재가 좀 덜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한한령 해제 소식 때문에 게임주가 막 오르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에게 제재받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주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트럼프에게 달렸고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은 또 당장 관세 때문에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 혼동과 혼란이 지속될 텐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네요. 자, 결론적으로 만약에 한국 부동산 이야기하다 저기까지 가버렸는데, 한국 부동산 문제, PF 사태가 만약 터지게 되면,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죠. 똑같은 거예요, 모양이. 그게 다시 한번 터지게 되면 이제 증권사 몇 개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애들이 돈 장난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금융권, 과거에 저축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한해서 5천만 원 이하까지만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권 좀 조심해야겠죠. 은행에 내가 예금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1금융으로 옮기던가 그럴 필요가 있겠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증권사도 예금자 보호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있죠. 그거는 완전 망할 수도 있어요. 뭐 ELS라든지 또는 CMA 계좌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가입을 하셨다면 그건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어쨌든 주식 이야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도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은 있어요.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부동산이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도 힘들 가능성이 높죠. 미분양이 그렇게 많고 새롭게 건물을 뭔가 짓고 돈을 이제 자금이 이동하고 그런 건 굉장히 제한적일 거거든요. 지금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부터 소화가 돼야 뭘 또 짓고 말고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승인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수 경제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수출 주도형 국가라서 결국 해외에서 돈을 벌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다시 뭔가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만 매달리면 진짜 재앙인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국내 증시는 분명히 크게 하락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회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이 PF 사태 터지면 아마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줄 거예요. 근데 증시는 상관없이 오를 겁니다. 그 강도에 따라서 뭐 또 며칠 뭐 깊게 빠지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뭐 한 달 동안 빠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